안녕하십니까. 제2회 아더스 두엠 마무리 모의고사입니다. 자, 저번 1회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문제를 좀 더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조금 더 문제를 좀 중요한 문제만 골랐습니다. 자, 보면은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정 장소 외 근무 금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정보 파견, 연가, 교육훈련 기간에 입교, 기타 신분관계, 근무관계 변동 있을 때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자, 여기서도 헷갈리기 쉬운 게 뭐 신규 채용, 승진, 정보 파견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었는데 상관에게만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포상휴가에 관한 이야기죠. 1회에 10일 이내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열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포상휴가 맞습니다. 경찰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야 근무제에 대해서는 다음날 1일이 아니고 02실 기준에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이 복무 규정상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무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민지술여신이죠. 민지술여신. 민지라는 사람이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십니다. 자, 민사관계에 개입하면 안 되고 지정 장소 외 근무 금지죠. 그리고 술 마시고 근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신고 의무가 있죠. 이렇게 민지술여신으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 지정 장소 외 근무 금지죠. 이것하고 비슷한 게 이제 국가공무원법 상에는 직장 이탈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을 이탈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이 복무규정상에는 지정 장소 외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근무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나오면은 상관하고 또 기관장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상관, 기관장, 대부분은 기관장에 대해서 신고나 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공법에 보면은 방금 나온 직장 이탈 할 때는 직장 이탈을 상관하는 상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어때는 상관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본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복무 규정에 보면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뭐 신규 채용이라든가 뭐 승진이라든가 뭐 파견 이럴 때는 상관에게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정 장소 외 근무 금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상관의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직장 이탈 금지나 뭐 지정 근무 장소 외 근무 금지 이 부분은 둘 다 상관의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이탈하든지 허가를 받고 지정 장소 외에서 근무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국공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겸직 허가가 있죠. 겸직 허가를 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 복무 규정에 보면은 관외 여행을 할 때, 관외 여행을 할 때 이때는 몇 시간이죠? 2시간입니다. 2시간 내에 복귀가 어려우면은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뭐 이대로 잘 지키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관외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비상 소집을 하면 일반 직원이 그 2시간 이내로 응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필시 요원은 1시간 내로 응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내래요.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려면은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별한 기간이 있죠. 뭐 특별하게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 기간에는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연일 근무하는 경우 있죠. 연일 뭐 휴일 근무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에 휴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일, 휴일 나오면 일일이 되죠. 당직, 그죠? 당직이라든가 철야, 당직이나 철야에 대해서는 다음날 2시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서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상관하고 기관장 기본적으로 구분했는데 대부분은 기관장이다. 직장 이탈 뭐 하는 부분이나 지정 장소 외에 근무하는 부분은 상관에게 하는 겁니다. 상관. 허가 사항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상관에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신기 처형이나 승진 같은 경우도 상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관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행정기본법상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처분이란 것은 행정청이 일반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법집행으로, 처분이란 것은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공권력의 행사, 해주겠다 혹은 거부, 못 해주겠다,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준다, 그럼 A에 대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교통신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주정차 금지, 뭐 유턴 금지, 이런 교통표지에 대해서는 그 한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이제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처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처분이라고 한다. 만약에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일반적 사실이라면, 그런 경우라면은 뭐 법령이 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자, 제재 처분에는 대집행은 포함되나 즉시 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제재 처분의 정의에 보면은 뭐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뭐 그런 불리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상 강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풀려면은 행정상 강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행정상 강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정상 강제가 있고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행정벌이 있죠. 행정벌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상 강제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경찰 강제라고도 또 말을 합니다. 경찰 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 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의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는 행정상으로 어떤 것을 강제를 하니까 장래를 향해서 장래에 어떤 무언가를 강제를 한다는 것이죠. 벌은 과거에 뭔가 잘못한 과거 행위에 대해서 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장래냐 과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행정상 강제는 어떤 게 있죠?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그죠? 강제 집행. 그리고 강제 집행하고 대비되는 것으로 즉시 강제가 있죠. 자, 이 계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강제 집행에는 어떤 게 내용이 있느냐? 뭐 2대 직강이 됐죠. 2대 직강. 이렇게 해서 뭐 이행 강제금, 대집행, 또 직접 강제, 강제징수,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또 두 문자를 한 게 좀 알았는데, 집행이죠. 집행.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강직이, 이렇게 또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강직이. 뭔가 집행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뭐 사형집행 같은 그런 거잖아요. 확실하게 죽이지 말고 대강직이라, 대강직이. 이렇게 또 종류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즉시 강제는 이제 그 자체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다, 너무 급박해서, 혹은 성질상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이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에 구별하는 이유는 뭐죠? 이유는 강제 집행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부과에 대해서 불이행을 기다리죠.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해? 그러면 내 강제로 집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시 강제는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시간이 없죠. 성질상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격리시킨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를 하느냐, 의무 불이행을 전제를 하지 않느냐, 그걸로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행정벌은 이제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죠. 따라서 여기 지문을 보면은 대집행은 포함되나? 대집행도 강제 집행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니까 대집행도 포함이 안 되고, 즉시 강제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에 법령 등에 따르고, 신청은 그렇지 않죠. 신청은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르고, 제재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뭐 지금은 지문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간선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신청이 있었죠. 신청이 있었고 이 시점에서 이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처분을 하면은 이 중간에 법이 개정이 일어나 버렸어요. 개정이 일어나서 신청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과
나중에 처분할 때 보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단서가 이렇게 돼 있죠. 특별한 뭐 규정이 없거나 혹은 그러니까 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은 특별한 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과 특별한 사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뭐 특별한 규정은 이제 법률의 규정이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때 만약에 신청을 했단 말이죠.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일주일 만에 그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당시에 뭐 구청장이 바뀌든지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한 달을 끌어버렸네. 그렇게 끄는 동안에 중간에 또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 신청한 사람은 아니 원래대로 하면 일주일 만에 했으면 다 끝나는 일을 이게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느리게 하는 바람에 결국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나한테 결국 새로운 법을 적용하니까 불리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보면은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청 당시로 한다.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처분 당시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 어떤 제재 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도 행위시 법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때는 이제 특별한 사정은 안 들어가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시를 하는데 다만 이제 바뀐 새로운 법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되거나 혹은 뭐 처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제재 처분하는 이 처분 당시 기준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은 처분 당시고 제재 처분은 위반 당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나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죠. 이것을 이제 일종의 공정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비록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유효란 말이 나오죠. 적법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비록 이제 취소를 하니까 그죠?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일단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철회 같은 경우는 적법한 경우에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이제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직접 강제에 해당되는 조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보기를 보면 조세 강제 징수. 강제 징수는 뭐 대강직이 혹은 2대 직강할 때 강제 징수라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직접 강제는 안 되겠죠. 사정 없이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킨다. 강제로 내보내는 거니까 이것은 직접 강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죠. 최후의 수단이고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 이것도 강제 철거는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 대집행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자, 대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개통실비거든요. 우리 실무정 하면은 이 절차까지는 이번에 안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개고하고 통지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실행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합니다. 이 대집행이 직접 강제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비용을 징수한다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대신해서 철거를 해줬으니까 나중에 그 철거 비용을 받아가요.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 법에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 자기가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우리가 경찰이 강제로 퇴거를 시킨 다음에 그 퇴거 비용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비용 징수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감염반 환자를 즉각적으로 강제 격리한다. 여기서는 이제 즉각적인 부분이죠. 아까 그 앞에서도 봤듯이 강제 집행은 어떤 이행을 하라 하는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즉시 강제는 그러한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강제격리 이런 것은 즉시 강제가 되는 것이죠. 불법 차량을 이제 견인 조치했다. 이 불법 주차한 차량 있잖아요.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한 2번 정도 단행해 봤는데, 이제 전날에 이제 술 마시면서 차를 주차를 해두고 다음날에 이제 좀 늦게 일어나서 가보니까 내 차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도로상에 보면은 무슨 딱지가 붙어 있어요. 딱지. 그 딱지가 따지고 보면은 뭐 개고, 통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귀하의 차량은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견인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찾으려면은 어디로 와라 이렇게 그 인도상에 보면은 길바닥에 그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고 거기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거기서 당신 차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이 견인한 비용 있죠. 이 비용과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주차한 그 주차비 요거를 다 정산을 해야 찾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아니 좀 황당하죠. 차 끌어간 것에도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뭐 끌어가라 했나? 자기들이 끌어가 놓고 이 견인 비용 달라 그래요. 또 주차 비용도 달라 그래. 몇만 원 줘야 됩니다 이거. 주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을 다 지급을 하는 것이 불법 차량의 견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집회 시위를 한다든지 우리 경찰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만 견인해서 불법적인 조치만 해소를 시키고 교통을 소통시킨다든지 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견인 조치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비용 징수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직접 관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조금 문제 소지가 좀 있긴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지가 있긴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직접 강제를 해서 일단 견인해서 이동만 시킨 다음에 이후에 그 차에 대해서 비용 징수하지 않죠. 따로 비용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강제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불법 주차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우리 집회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 시위의 방법으로 하나로 어떻게 차를 거기다가 둔다든지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주차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법 주차를 해서 이 구청에서 끌어가면은 다 이제 그런 것은 그 대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다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찰상에 있어서 그런 개념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이 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약간의 그 숙제를 좀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영업소에서 폐쇄 조치 이런 경우도 불법 영업을 하면 처음에 뭐 영업 정지를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강제로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폐쇄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폐쇄한 비용을 달라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강제에 해당됩니다. 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위법한 인공구조물 이게 우리 경찰에서 바로 제거해버리죠. 제거해서 우리 갖다 놔버립니다. 그죠? 갖다 놓고 이제 그거 찾아가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라고 하지 뭐 그 떼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떼갔으니까 비용 정산해라 이렇게 비용 징수를 받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직접 강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경찰관은 거동 불심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할 때 미리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에 고지해야 된다. 자, 고지하는 부분 있죠. 이 고지하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거동 불심자를 불신검문할 때 이때는 고지할 필요가 없죠. 자, 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동 불심자에 대한 동행 요구할 때 당행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지할 필요는 없죠. 88년도에 개정을 할 때 임의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고지하고 임의 동행한다 하면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고지하는 규정이 당시에 88년도 쌍팔년도라서 고지가 2개가 있었죠. 이렇게 고지해야 되는 것이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 임의 동행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 고지는 요것은 이제 사라졌죠. 사라졌고 임의 동행한 이후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 이것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사 준칙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사 준칙에 보면은 형소법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 절차상에서
형사 절차상에서 임의 수사가 있죠. 임의 수사를 할 때는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퇴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미 형사 절차에 관한 임의 수사를 할 때는, 임의 동행을 할 때는, 이때는 그러한 내용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법상에서는 이 동행을 할 때는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동행을 한 이후에 뭐라고 하죠?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죠. 당신 연변했어야 하고, 요때 한 번만 딱 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법상에서 고지권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미 동행한 이후에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 요 하나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있는 게 있죠. 처벌규정입니다. 처벌규정은 그 경찰관의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처벌규정도 하나밖에 없어요. 처벌규정 하나밖에 없고 고지해야 될 의무도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개정으로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가 직무의 범위에 신설 규정되었다. 직무의 범위는 아니죠. 요거는 제가 조금 속이기 위해서 넣어뒀는데, 인권보호 의무는 지금 새로 규정된 것은 맞죠? 어디에 있죠? 1조에 있습니다. 1조 1항에 보면은 불가침 인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1조 1항에 돼 있고, 2항에 보면은 뭐가 있죠? 우리 직무는 직무 집행은 필요 최소한도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 최소한도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비례의 원칙이죠. 이렇게 비례의 원칙이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직법에는 1조에 인비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경직, 인비, 박인비입니다. 골프 선수 있죠. 경직, 인비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의 범위에는 뭐 생범 경쟁이 교외에서 공안절한다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인권 보호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보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속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공안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안절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죠. 국민의 생신제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안제를 위해서 정보 수집, 작성, 배포한다 이러면 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새롭게 규정한 취지는 이 정보가 너무 많은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위험이죠.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질서 유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넓기 때문에 위험 예방입니다.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입, 작성, 배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보활동 관련해서는 경찰관에게 이 점과 그 법의 법령에 반해서 지시해서는 안 되며,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법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유튜브를 강의할 때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규정은 이렇게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뭐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관은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의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범죄 대응이죠. 이런 경우에 자신의 신분이나 정보 수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정보 수집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신분이나 목적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범죄 대응을 위한 경우, 그리고 뭐 국민의 생신제 혹은 공안질 보호를 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긴급한 경우, 긴급하다 혹은 범죄 대응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분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민의 생신제 보호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안절이 아니죠. 위험의 예방과 대응입니다. 해당 정책의 위반 집행 평가를 위한 정보는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없다. 아니죠. 지금 원래는 이게 치안 정보라는 말을 썼죠. 옛날 규정에는. 근데 치안 정보라는 말을 쓰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 정보, 정책에 관한 정보도 분명하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되어 있죠.
그 괄호 안에 보면은 상당히 좀 길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책에 입안이나 집행평가를 위한 정보도 기본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취한 정보란 말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집행은 집행 지침 통보, 예산 배정 요구서, 배정 및 감사원 통지 예산 사용 순으로 진행된다. 자, 이 부분도 좀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지침을 통보하고 뭐 배정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두 문자를 그래서 확실하게 암기를 했는데 요 배 감지사죠. 요 배 감지사. 그러니까 먼저 예산 배정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정을 할 때 감사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것은 맞죠. 배정을 하면서 감사원에 통지를 해서 나중에 그 결산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요배 감하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쓰라고. 마지막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배 감지사. 이게 이제 지침이 사용하는 지침이 뒤에 내려가잖아요. 이때는 이게 집행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사지요 해산물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사지요거든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가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용을 할 때는 이렇죠. 먼저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침은 뒤에 한참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요구하는 것이나 편성하는 것이나 집행하는 것이나 뭐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자로 이 과정은 분명하게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 한간에 상호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은 후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 장관 항에 대해서는 이용하죠. 그리고 새 항목에 대해서는 전용합니다. 그죠?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고 이용에 대해서는 이게 장관 항이라는 것이 큽니다. 우리가 책에도 보면은 뭐 몇 장이 있고 몇 관, 몇 항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가면 이제 뭐 목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장관 항이라고 하면 이제 큰 범위입니다. 이 큰 범위에서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맞는 말이죠. 기재부 장관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중앙관세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세상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상호 이용 이체할 수 있다. 뭐 법령의 제정, 개정이고 그죠. 그리고 뭐 폐지가 된다. 뭐 중앙관세가 직무와 권한이 변동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이용하거나 이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상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정폭력 범죄 사건 및 아동범죄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는 이 응급조치를 했으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그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려만 주면 됩니다.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응급조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폭,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인 고통이죠. 재인 고통이고 아동학대는 재인 격통 그리고 추위를 보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추위를 보자 72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제지 격리할 수 있고 또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호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에 그리고 또 고지하는 부분이 있고 통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지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 이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고지를 하고 근데 통보를 하는 부분이 이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알려만 주고
마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그렇지 않고 마찬가지로 제지하고 인도하고 뭐 격리하고 통보하는데, 이때 통보는 이제 지자체에 통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72시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러한 응급조치를 했다면은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임시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절차가 이 가정폭력 사건하고 아동학대 사건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겠죠. 긴급 임시조치를 했을 때는 둘 다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가폭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응급조치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있다. 자, 시간적 제한은 지금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만 지금 72시간으로 있죠. 추이를 보자. 이렇게 72시간이 있고, 이것도 뭐 중간에 공휴일이라든가 뭐 휴일이 껴 있으면은 48시간 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임시 그 조치를 청구를 한 경우에,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한 경우에 판사의 임시 조치가 결정이 될 때까지 또 시간이 쭉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라서 이런 인도라든가 격리 뭐 이런 응급 조치가 중간에 해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임시조치 결정이 될 때까지 쭉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그냥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만 주면 되니까 그런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사건에서 판사는 친권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동학대 범죄만 있죠. 가정폭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적어보면 이제 응급조치가 있고, 이제 긴급 임시조치가 있죠. 긴급 임시조치는 뭐 격주통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동일합니다. 격리시키거나 주거 등에서 접근 금지죠. 마찬가지로 통신으로서 접근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조치가 들어가면은 임시조치에서는 격주통, 위에 나와 있는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했던 격주통 플러스 요구조, 요양소에 위탁을 한다든지 구치소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할 것 같으면 구치소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격주통, 여기서 친교 요구죠. 두 문자가 이게 친권을 제한하거나 교육 위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비해서 두 개가 더 새롭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정보 수집 옳지 않은 것은 강절마 3회, 강절마 금세죠. 금세입니다. 금세 강절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조직성 폭력배, 조폭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이죠. 벌금형 이상. 조소반자 등의 정보 수집 기간은, 여기서는 수집 기간을 물었는데요. 자, 수집 기간은 거리 마사죠. 거리 마세. 그렇게 하지 마세. 그 밖에 범죄에 대해서는 2년, 마약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그죠? 그리 마세. 그렇기 때문에 조폭이라도 2년이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습니다. 형사과는 수집 개시 이후에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이고, 형사과가 더 짧게 합니다. 1년 동안이죠. 그래서 또 분기별로 합니다. 지역은 그 기간 동안에 하죠.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분기별 1회 이상만 하면 되고, 그 기간 동안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이제 2년하고 3년인데 조금 이렇게 되죠. 형사나 수사나 이쪽에서는 1년간만 하고 지역경찰에서 더 길게 한다. 지역경찰에서는 그 기간 동안 하는데, 이게 이제 정보 수집을 분기에 1회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조건에 대해서 보면은 살방약이 있죠. 살방약, 살인, 방화, 약취유인. 살방약은 좀 금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좀 살충제이기 때문에 살방약 금고에 보관하죠. 이때는 금고 이상 이면 이제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강절마는 이게 한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금세하게 됩니다. 금세죠. 금고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폭은 벌금형 이상이죠. 벌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분기가 나왔는데, 자, 분기다. 분기가 나오는 게 우리 실무정 앱에서 나오는 게 몇 개 있었죠.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기분 강력하게 싫대에.
그렇죠. 기분입니다. 기분. 기분이 거꾸로 하면 분기가 되죠. 기분 강력하게 실태예. 이러면 이제 경상도 말로 싫다는 얘기죠. 우리 강력 범죄에 있어서 이때 이제 기분은 분기니까 분기에 1회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자, 실은 뭡니까? 실종 아동이죠.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분기 1회별로 수색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테러와 관련해서 테러 예방 활동과 관련해서 취약 지구는 A, B, C급이 있죠. 이때 A급에 대해서는 이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서장이 분기별 점검하는 것이죠. BC는 어떻게 합니까? BC 카드 반으로 쪼개, 그죠? 반기별로 점검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분기가 나오는 게 한 개 돼 있어요. 이 테러 관련해서 훈련하는 경우 있죠. 테러 훈련. 테러 훈련은 서장이 하는데 테러 훈련도 분기별로 한 번씩 훈련해요. 분기. 이때는 서장이 하는 훈련은 분기별로 하고, 또 반기별로 하는 것은 그 시도청장이 하는 훈련은 또 반기별로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분기, 반기 나오죠. 분기, 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얘는 이제 예산에 대한 배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 분기가 나오는 것, 기분, 강력하게, 실태예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재난, 이란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헷갈리기 쉽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되겠죠. 재난 나올 때, 요거 나오면 두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 당해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로또 사자, 예비 대복,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참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인위재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렇게 사자로 나눈다. 재난과 그 안전관리하고 재난관리, 안전관리가 이제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는 단계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비,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비, 대복. 그래서 예비적으로 대복을 바라는 것은 로또죠. 로또를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래 지문을 보면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단계란 말이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관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말도 상당히 뭐 맞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비 대복 같은 단계별로 이렇게 복구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난 관리가 아니고 안전 관리입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중대본부장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비대복에서 이 대응 단계에서 이때 행안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사태를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최초 위반을 하게 되면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또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맞죠? 이거 기억을 할 때 2가 나오면 항상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0.2가 나왔죠. 2년 이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은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지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번에 그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난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갑자기 위헌이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늘 위헌이 났으니까 그냥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에 음주 측정 거부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음주 측정 거부했다. 최초에 했다. 그러면 이제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겠죠. 만약 측정 거부가 이제 2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뭐 이렇게 규정이 될 텐데 이 경우도 그러면 위헌이 됐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 그러면은 무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죠.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 위헌 결정 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다 살아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0.03 이상이죠. 그리고 0.08 미만입니다. 0.03 이상이고 0.08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0.08 또 이상이 되는 것이고 0.2 미만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1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이고 1년에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은 좀 약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2년이 되겠죠. 2년 이하가 되고 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가 나오면 이가 이렇게 따라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0.2 이상이 되겠죠. 이상. 이 경우에는 이제 2년에서 5년이 되고 벌금은 2년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그리고 2,500이 돼야 되는데 5년이면 그죠. 2천만 원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2회 이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날아갔으니까 빠지고 그리고 측정 거부가 있습니다. 그죠? 측정 거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딱 기억을 해야 되는데 측정 거부는 1년에서 5년까지죠. 5년. 벌금은 이제 1년이면 500이니까 500만 원에서 이렇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측정 거부를 하면은 1년 이상이잖아요. 0.2 이상이면 2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야 이거 불면은 0.2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측정 거부를 하면 더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헌재 그 위헌 결정으로 어쨌든 음주 이해와 관련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만드는 김에 이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1년 이상으로 되는데 이걸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